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볼 내용은 participle phrases 또는 participial phrases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사 구문인데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rticiples, 즉 분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 여기 한번 볼게요. A participle is a verb form that functions as both a verb and an adjective. 동사와 형용사 둘 다로 기능을 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 대개 처음으로 participle를 접하게 되는 거는 현재 진행 시제 이런 거에서 ing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배울 때 pp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esent participle 그리고 past participl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동사의 형태가 adjective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동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죠. action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state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djective가 하는 일은 당연히 명사를 modify, 수식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즉 동사처럼 그 안에 목적어나 부사구 이런 걸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형용사 노릇을 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분사 구문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신 게 있죠. perfect parti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present participle를 이용을 하는데 형태를 have에 ing를 쓰고 pp를 붙여서 시제를 하나 더 앞서게 만들어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인데 시제를 달리할 때 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를 통해서 participle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가 어떻게 형용사로 쓰이는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여기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Please bring some boiled water in your thermos. 너 보온병에다가 끓여진 물 좀 담아서 가져다 줘. 이런 얘기죠. 지금 동사 원래는 boil 인데 여기에다가 ed 붙여서 끓여진 물, 이미 끓여놓은 물 이렇게 boil이라는 단어에 ed 하나 붙인 pp형으로 water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The water boiling in the po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tarted to evaporate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그런 water죠. 이해되시죠? 즉 동사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ing 붙였고요. 그래서 present participle 만들었고 그 뒤에 in the pot 이라는 boil을 수식해주는 어구가 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phrase를 이룬 후 그 phrase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뒤에서 수식하거나 근처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구나. 형용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문장. Boiling water in the pot. 카마 찍혔죠? Sean waited beside the stove. Sean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서 스토브 옆에 서 있었다. 여기 카마가 찍히면서 앞에 있는 게 분사 구문 이렇게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접속사 as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을 경우 예를 들어서 as Sean was boiling water in the pot
He waited beside the stove.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주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한 후 없애고 시제가 얘도 과거 그러니까 얘를 ing로 바꿔서 분사구문 만든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영어에서는 사실은 boiling water in the pot이 도대체 이 문장 전체에서 누구를 설명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boiling water in the pot 전체가 샤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한 덩어리가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되어서 샤넬을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participle phrase라고 부르죠. 이 괄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동사처럼 목적어도 데리고 나오고 또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까지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의 성격을 갖지만 이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이 문장의 주어 노릇을 하는 명사인 샤넬을 modify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분사 구문이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서 뒤에 나온 주어를 설명한다 라고 배우셨다면 focus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주어에 대한 어떤 additional information을 이렇게 분사 구문을 통해서 줄 수 있구나 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여태까지 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간단합니다. 분사 구문, 즉 participle phrase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participle phrase니까 조금 긴데 이 긴 아이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A participle phrase also functions as an adjective, modifying a noun. 분사 구문도 명사를 modifying, describing 하는 그런 형용사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Thus, 그리하여 it must be placed as close to the noun it modifies as possible. 그것이 수식을 하는 그 명사에 최대한 가까이에 두어져야만 한다. 덩어리가 긴 분사 구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둬야 된다 이런 표현이네요. 이렇게 길면 명사의 뒤에다가 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분사 구문이 대개 문장의 맨 앞에 나오기도 하죠. 방금 전에 본 문장도 그랬죠. boiling water in the pot, comma. 그래 놓고 여기 명사가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바로 participle phrase구나.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In order to avoid confusion.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뭘 수식하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이렇게 바로 뒤에 두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두어야 한다. 요게 법칙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분사 구문을 문장에서 어디에 둘 수 있는지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Boiling water in the pot. 아까랑 똑같은 예문이죠.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요. Sean waited beside the stove. 두 번째 예문은요. Sean, boiling water in the pot, waited beside the stove.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규칙
기억나시죠? 분사 구문이더라도 하나의 adjective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의 바로 앞이나 꾸며주는 명사의 바로 뒤에서 위치해야만 한다. 그래야 confusion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주어이긴 하지만 Sean의 바로 앞에서 나오든지 바로 뒤에서 나오든지 한 거구나 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punctuation의 룰을 보면요, 문장의 메인 주어가 이렇게 additional information 다음에 나오게 될 경우 그것이 non-essential part 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카마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마가 위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전히 non-essential part가 문장의 사이에 끼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카마가 있고 여기도 카마가 있는 거죠. 이렇게 non-essential part가 문장에 삽입이 될 경우 양쪽에 카마를 찍는다 라고 제가 카마 사용법을 다룬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완전히 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엔 분사구문이 어디에 가 있나요? Sean waited beside the stove, boiling water in the pot 하고 맨 뒤에 가 있네요. 만약에 여기에 카마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boiling water in the pot이요. 스토브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카마가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왜? boiling water in the pot은 Sean이 하는 액션이지 스토브가 한다고 볼 수 없죠. 스토브 위에서 물이 끓는 것은 가능하죠. 분사 구문을 쓸 것이 아니라 on which the water was boiling in the pot 하셔야 맞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거는 지금 부가적인 설명이고 여전히 이 덩어리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저 앞에 있는 Sean을 설명하는 modifier거든요. 즉, 이거 한 덩어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 위치가 떨어져 있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카마를 찍어 주셔야 한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 장문하실 때요. 분사 구문은 자신 있게 만드실 수 있다 하더라도 카마 하나를 잘못 찍으면 원어민이 읽기에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마를 어떻게 분사 구문과 쓰는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when a participle phrase comes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use a comma after it. 분사 구문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그거 쓴 후에 카마를 반드시 찍어라. 이해되시죠? 두 번째, if the participle phrase comes in the middle of a sentence, 분사 구문이 문장의 중간에 나올 경우에는 use commas, 양쪽에 두 개를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commas죠. to set it off, 분리시키기 위해서 찍어줘야 된다. 언제만 그렇게 하느냐? Only if the information is not essential to the meaning of the sentence. 그 주어진 분사 구문 안의 내용이 그 정보가 not essential 한 경우일 때만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준다 라고 써있네요. 방금 전에 본 슬라이드의 두 번째 예문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카마를 찍고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었죠. 주저리 마침표. 이렇게 생긴 아이였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non-essential part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양쪽에 카마를 찍어야 된다. 요 얘기네요.
이해되시죠? 이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예문 요 두 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The man carrying the box is my father. Carrying the box가 당연히 the man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박스를 옮기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non-essential information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없다면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남자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붙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dditional information, non-essential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ssential part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카마가 필요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볼게요. The man carrying the box almost stepped into an open manhole. 그 남자가 글쎄 박스를 옮기다가 거의 발을 디딜 뻔했어. 열려져 있는 맨홀 뚜껑 안으로. 그런 얘기네요. 즉, 여기 나오는 carrying the box는 똑같이 man을 수식하지만 그런 분사구문이지만 essential한 information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카마를 찍어서 분리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카마의 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essential한 part일 때는 문장의 중간에 나오더라도 카마가 필요 없는데 essential한 part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카마를 찍어줘야 된다. 문장 맨 앞 그리고 문장의 중간에 왔을 때 카마 찍는 법 했으니까 이제 문장 맨 끝에 나올 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 룰이 여기 써 있습니다. If a participle phrase comes at the end of a sentence, a comma usually precedes the phrase. If it modifies an earlier word in the sentence, but not if the phrase directly follows the word it modifies. 만약에 분사 구문이 문장의 맨 끝에 나올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카마가 그 분사 구문 앞에 나와야 한다. 언제 그러냐? 그것이 문장에 있던 훨씬 먼저 나왔던 단어를 수식한다면 그렇게 카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phrase가 수식을 하고 있는 그 단어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온 거라면 찍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해석을 하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The woman anxiously watched the child panting. 그 아줌마가 아이를 지켜본 거죠. 아주 걱정스럽게. 그런데 어떤 아이냐? 바로 뒤에서 child를 수식하는 panting이 되는 거죠.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물론 단어 하나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로도 분사 구문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숨을 헐떡이고 있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본 게 된 거죠. 즉, 카마가 없을 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애를 수식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The woman anxiously watched the child panting. 그 아줌마가 아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데 여기 카마가 있으므로 이 panting이 수식하는 거는 저 앞에 earlier word in the sentence인 거죠. 그래서 앞에 언급됐던 그 아줌마를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카마를 찍은 거다. 그래서 panting 하는 거는 아줌마가 된 거죠. 숨을 헐떡이면서 그 아줌마가 그 아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panting 앞에 카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panting을 하는 게 누구인지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읽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I saw a dead armadillo driving on the highway. 찾으셨나요? 여기에 카마가 필요하죠. 카마가 없으면 driving on the highway 하는 게 dead armadill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가 죽은 아마딜로 하나를 봤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반드시 카마를 찍어줘야 된다. 왜? Driving on the highway가 저 앞에 나왔던 I를 설명해 주니까. 이해되시죠? 왜 카마가 필요한지. 분사구문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Dangling modifier 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en an adjective phrase does not modify any specific word in the sentence, we call it a dangling modifier.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요. participle phrase는 adjective phrase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수식하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왔을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dangling modifier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네요. 예문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eing a doctor, it is safe to take Advil and Tylenol together. 내가 의사인데 애드빌과 타일레놀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거든. 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being a doctor에서 being의 주어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문장 어딘가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고 있죠. 만약에 위치상으로 카마가 찍혔고 그 바로 다음에 명사가 이 being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being a doctor라는 participle phrase는 dangling modifier가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Leaving Starbucks, the frappuccino slipped out of my hand and exploded on the sidewalk. 스타벅스를 나온 게 누구냐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나온 아이는 사람이겠죠. 나겠죠. 내 손을 벗어나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했으므로. 그런데 여기 문장상으로는 leaving Starbucks 한 것의 주체가 the frappuccino가 됩니다.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손 밖으로 떨어져서 보도에 완전 폭발해버린 그 frappuccino는 스타벅스를 떠날 수 없으므로 쓰시면 안 된다. 세 번째 예문, Texting while driving, his car rear-ended a Porsche. 오, 돈 많이 나갔겠네요. 그의 차가 포르쉐의 뒤를 가서 들이받은 겁니다. 뭐 하다가 그랬을까요? 운전하면서 문자를 하는 중이었겠네요. 여기 그 설명은 뭔지 알겠지만 누가 그런 액션을 취했느냐? 문장상으로는 말도 안 되게 그의 차가 텍스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는 그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어디에 흘러갔냐면 차가 앞에 있던 포르쉐를 하필 들이받은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주체를 까먹고 his car가 먼저 나와버린 거겠죠. 이렇게 생각이 글 쓰는 것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dangling modifier라는 거죠. 이 분사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명사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예문. Hoping to excuse my absence, the teacher was given a note written by my mom. 엄마가 노트를 써서 선생님께 드린 거죠. 결석한 걸 설명하려고. 얘기는 이해가 됐어요. 읽으면서. 그런데 hoping to excuse my absence 하는 거의 주체가 선생님이 돼버렸죠. 이런 문장은 이 분사의 주어가 teacher가 아니라 엄마였으므로 혹은 나였으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Upon entering his room, the guitar caught my attention. 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the guitar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들어간 건 누구죠? 나겠죠? 그런데 기타가 들어간 게 돼버렸죠. 분사 구문을 쓰실 때 반드시 주어를 그 수식을 하는 명사와 일치시켜줘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